네, 오전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한 문제밖에 안 풀었죠, 그렇죠? 네, 2차 강의가 그래요, 늘. 2차 특히나 원가 관리 회계가 한 문제를 푸는데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방금 전에 문제는 이제 이것저것 설명드리면서 풀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거고 이론 정리 다 끝내고 나면은 뭐 이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자, 우리 이론편에 가셔서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우리 이론들을 통해서 사전 지식을 좀 먼저 쌓아놓읍시다. 어디를 갈 거냐? 이론편의 6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63페이지. 63페이지가 보시니까 3절에 여러 개의 제조 공정이 존재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뭐 기본 강의 때도 배우시긴 해요. 배우시긴 하는데 1차 때는 요 놈의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2차 시험에서는 당연히 나오는 그런 주제니까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 개의 제조 공정이래요. 자, 예를 들어서 공정이라고 하면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 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 더 있는 거지 이렇게. 그죠? 자, 공정 1번이 이렇게 있고요. 공정 1번. 그다음에 이 친구가 공정 2번이에요. 공정 2번.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런 짜잘한 분필을 만든다라고 할지라도 공정 하나만 가지고 다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분필을 만드는 재료를 가지고 분필을 제조하는 과정을 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대강 분필 모양대로 모양 틀을 좀 잡고 일정한 규격대로 이제 토막을 딱 냈어요. 그걸 공정 1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공정 2번에서는 무슨 짓을 할 거냐면 그 분필을 그래도 코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다못해.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그래도 멀쩡한 분필이 나오는 거니까 현실에서도 당연히 뭐 2개, 3개 이상의 어떤 공정들이 돌아가겠죠.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연속 공정이다라고 부릅니다.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특성상 공정 1번과 공정 2번은 연속성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개별원가 계산이랑 차이점인데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공정이란 말을 안 쓰죠.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보통 작업이라고 한다고. 작업 1번과 작업 2번. 근데 이름에 걸맞게 이름 자체가 개별 원가 계산이잖아요. 그 말에 딱 걸맞게 진짜 말 그대로 작업 1번이랑 작업 2번이랑 그냥 완전 따로 노는 거야. 그러니까 작업 1번에서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여객선을 만들고요. 조선업체에서. 작업 2번에서는 뭘 만들 거냐면 화물선을 만드는 거야. 그럼 여객선 만드는 작업이랑 화물선 만드는 작업이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각자 지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얘가 끝나야 얘를 시작할 수 있느냐? 전혀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종합원가계산은 공정 1번이 끝나야만 2번을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연속 공정이다. 연속 공정을 통해서 뭔가 제품을 제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연속적으로 요 놈이 쭉 와서 끝이 나면 그 놈을 토대로 해서 두 번째 공정을 시작해서 쭉 와서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럼 원가는 1번 공정에서 들어가는 원가 따로 있고 2번 공정에서 들어가는 원가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T 계정을 잡아주더라도 1공정, 2공정을 따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공품 계정이 두 개가 나와버리는 거지. 제공품 1번 계정. 마찬가지로 제공품 2번 계정.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각각 등장하는 항목들을 좀 추려보자고요. 일단 기초 제공품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발생하는 원가들인데 그 원가가 일반적으로는 우리 재료비 들어가는 모양새랑 가공비 들어가는 모양새랑 서로 다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재료비 따로 그 다음에 가공비 따로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돌려가지고 우리가 완성품의 원가를 좀 뽑아줄 것이고 기말에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녀석도 이렇게 뽑아주겠지.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공정도 얘네들은 마찬가지거든요. 얘도 나름대로 자체적인 기초 제공품이 있을 거고 얘도 나름대로 이제 재료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공비도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걔네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들 중에서는 완성이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말에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것도 당연히 있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사실상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똑같은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1공정이 끝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두 번째 공정을 시작을 하는 거니까 1번 공정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완성된 거. 그럼 요 녀석은 제품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공정 입장에서의 제공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부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본 강의 들을 때 있잖아요. 기본 강의 들을 때 제조 원가의 흐름이다라고 해서 이런 T 계정을 막 가르쳐 드리는데 T 계정 처음 배울 때 이 완성된 거 이름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어요? 완성된 거는 우리가 완성시키는 데 쓰인 그 원가가 있다면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느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합시다. 이거 배웠거든요. 근데 그거 실컷 가르쳐줘 놓고 종합원가 계산 챕터에 들어가면 갑자기 그 말을 안 써요. 아까 전에 우리 문제 풀어봤던 거에서도 갑자기 무슨 용어를 썼냐면 완성품 원가 그냥 이렇게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런 용어를 실컷 가르쳐 놓고 안 쓰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완성품의 원가는 1공정의 완성품 원가 이거 2공정의 완성품 원가 이거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할 수 있는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에 완성이 되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제품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번 완성품, 2번 완성품 중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는 거지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1공정, 2공정 데이터를 막 줘놓고서 만약에 물음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해라라고 하면 쟤를 답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굴 답으로 해야 되느냐? 얘를 답으로 해야만 되겠지. 근데 만약에 기말 제공품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얘 기말 제공품이죠. 얘는요? 얘도 기말 제공품이잖아. 그때는 얘랑 둘 다 답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라고 하기에는 그게 마지막 공정이다라는 전제가 좀 깔려 있어야 되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그냥 제품이 됐든 말든 완성된 걸 구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완성품 원가 이런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이해되셨죠? 자, 어쨌든 다시 넘어와서 1공정에서 완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공정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일단 공장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공장 가서 물어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1공정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2공정에서 일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회사 뭐 하는 회사냐면 치킨 튀겨서 팔아요. 1공정에서 닭을 튀겨서 치킨을 만들어요. 근데 만들 적에 뭐 할 거냐면 일단 닭을 튀기기 전에 생닭의 털을 뽑는 거야. 막 이렇게 가공을 막 하는 데 있어서 뭘 하냐면 털을 막 뽑고 나름대로 이제 튀기기 좋게 이제 가공을 해놓는 거. 그걸 1공정에서 해요. 그럼 털을 다 뽑은 그 닭을 두 번째 공정에 주면 이분이 이제 걔를 이제 기름 씌워갖고 튀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물리적으로 확인해봤더니 여기서 털 뽑힌 닭이 여기로 막 가고 있죠. 그게 얘잖아 지금. 그럼 이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저 회계팀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완성된 거, 즉 털 뽑힌 닭을 여기다 넘겨주시던데 이게 이렇게 넘겨갈 때 우리 어딘가에다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다가 꽂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디다가 가라고 아이디어를 줄 거냐면 이분 입장에서는 털 뽑힌 닭이 마치 뭐처럼 보이겠어요? 그게 일종의 재료인 거잖아요. 그렇죠? 걔를 재료 삼아서 나는 이제 튀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는 뭐라고 말할 거냐면 얘를 그냥 재료비에다 꽂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회계팀 입장에서는 이게 난감하다는 거예요. 왜 난감하냐면 우리가 재료비라고 하면 두 번째 공정의 재료비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공정에서도 나름대로 재료를 쓴다고 이렇게 뭘 쓸 거냐? 뭐 양념, 뭐 기름 이런 것들이 두 번째 공정에서 처음 들어가는 재료인 거잖아요. 그렇죠? 즉 두 번째 공정에서 재료비라고 쓰는 건 두 번째 공정에서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를 재료비라고 하고 싶은 거야 이제. 그러면 앞 공정에서 이렇게 넘어온 녀석은 사실은 걔도 재료지만 심지어 그게 더 메인 재료이긴 하죠. 기름과 양념도 물론 중요한 재료지만 뭐니 해도 생닭 그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니야. 그렇죠? 훨씬 더 메인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재료비라는 이름은 그냥 두 번째 공정에서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요놈한테 양보를 하고 요놈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이름 하나를 붙여주기로 했어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전공정에서 넘어온 거죠. 뭐라고 하자? 전공정 대체 원가. 좀 줄여서 뭐 전공정 원가 혹은 전공정비 이 정도로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계정이 더 생깁니다. 여기 전공정비 이렇게 이제 부르자는 거지. 되셨죠? 그래서 요놈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매칭을 시켜준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개 공정에 연속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종합원격에서 문제를 출제하면 1공정보다는 당연히 어디다가 포인트를 주겠어요. 두 번째 공정에 포인트를 주겠지.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추가가 됐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는 한 세 가지 정도야. 자, 첫 번째 이게 100개래. 착수하는 거 몇 개일까요? 현실에서는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100개를 넘겨받았다라고 해서 그 100개를 꼭 스타트를 끊어야 되느냐? 아닐 수도 있겠지. 그렇죠?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그딴 거 없어요. 그냥 100개 넘어왔으면 100개 시작하는 거라고. 1공정의 완성량은 2공정의 착수량이 될 것이다. 그죠? 자, 이제 금액적으로 가서 이게 1,000원이래요. 이게 1,000원이면 뭐도 1,000원이겠어요? 당연히 이 녀석도 1,000원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물량끼리도 일치하고 금액끼리도 일치한다라는 거. 자, 63페이지 펼쳐 놓으셨는데 박스 2개 먼저 체크하고 갑시다. 박스가 3개 보이시죠? 첫 번째 박스에 보니까 1공정의 완성품 수량은 2공정의 단기 착수량이랑 동일하다. 이게 100개라면 이 자리의 물량도 100개일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박스를 보시니까 1공정의 완성품 원가는 2공정의 단기 전공정 대체 원가랑 동일할 거래요. 이게 만약에 1,000원이라면 요 녀석도 1,000원일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그죠? 자, 근데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원가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한마디로 퉁치면 될 것을 굳이 전공정비, 재료비, 가공비 이런 식으로 쪼개놓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얘네들을 얘기 대변에다가 이제 배부를 할 적에 뭘 가지고 뿌려줄 거냐면 완성품 환산량 가지고 뿌릴 거라고요. 근데 그놈의 완성품 환산량을 따져준다면 요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이 다르게 나올 거라고. 왜냐면 원가의 투입 완성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다를 거냐? 얘네들이 원가가 투입되는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자, 뭔 소리냐? 아까 전에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지만 요 가공비라고 하는 녀석은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어떻게 준다고요? 그냥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줄 거라고. 균등하게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되셨죠? 자,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문제를 풀 적에 6월, 7월 그 문제에서 X재료, Y재료 나누어서 처음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50에 들어가는 것도 있었죠. 그렇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X, Y 안 나눠주고 재료비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보통 재료는 언제부터 집어넣기 마련이냐? 시작할 때 다 집어넣기 마련이라고. 그렇죠? 보통은 그러한데 왜 시작할 때 들어갈 거냐면 그게 가장 핵심인 메인 재료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연속 공정이다라고 했을 때 이름 자체는 두 번째 공정에서도 재료비라고 했지만 요 재료가 과연 핵심적인 메인 재료냐? 그렇지 않다고요. 얘는 그냥 기름이나 양념 이런 것들이니까 현실적으로 얘는 부재료라는 거지. 얘가 부재료이다 보니까 오히려 시작할 때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중간에 막 애매할 때 들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 녀석은 문제에서 제시를 다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풀 적에 오히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재료비라고 해서 무조건 0%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 하기 나름이다라는 거. 이거 좀 체크하셔야 되겠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전공정비는 도대체 언제 들어갈 거냐라는 건데 일반적으로요. 이 두 번째 공정에 대해서 물어볼 적에 전공정비가 언제 어떻게 들어갑니다라는 얘기는 아예 안 줄 때가 훨씬 많아요. 왜 안 주느냐? 너무 당연해서. 아까 전에 물리적으로 봤을 때 전공정비는 뭐라고요? 회계적으로니까 전공정비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지 물리적으로 봤을 때 사실 쟤는 뭐다? 그냥 재료비나 마찬가지고
심지어 무슨 재료냐면 이름 자체는 얘한테 재료비라는 이름을 빼앗겼지만 얘가 더 메인 재료라고요. 메인 재료니까 언제부터 있어야 될 것이다? 처음부터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별다른 말이 없다면 얘는 무조건 0%에 다 들어가는 거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공정 두 번째 공정 중에서 이게 이제 두 번째 공정이라면 두 번째 공정 중에서 전공정비가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별다른 말이 없다면 0% 시점에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라며, 그죠? 그러면 그 어떤 제공품한테 물어봐도 요만큼 간 제공품, 요만큼 간 제공품, 심지어 뭐 완성품까지 이 중에 그 어떤 녀석한테 물어보더라도 너 전공정비 얼마나 넣었니?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나 전공정 100%다 들어갔는데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0에 다 들어갑니다 라는 말과 원가 투입의 완성도는 100%입니다 라는 말과 어차피 똑같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공정비의 투입 완성도는 몇 %다? 100%다. 즉 투입 시점으로 치면 공정의 시작 시점이다 라는 거,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 박스에 있는 이야기야. 체크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공정 입장에서 제공품과 심지어 공손까지 뭐가 됐던지 간에 전공정비에 대한 완성도는 몇이다? 1. 즉 100%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랑 사실 같은 말인데 그 위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두 번째 공정에 언제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기에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 좀 체크를 좀 해두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이 사전 지식으로 좀 있어야만 우리가 문제를 풀든지 말든지 하겠지. 자, 한 페이지만 좀 넘겨보시면 이번에 보시니까 원가의 흐름이다라고 해서 T계정 두 개 좀 보이실 건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자, 1공정에서는요. 완성품의 원가라는 말만 썼는데 두 번째 공정을 보니까 완성품 원가라고 해놓고 뭐라고도 하고 있느냐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얘는 분리할 자격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하지만 아까 전에 봤었던 1공정 같은 경우에는 그 완성품 원가가요. 차공정 대체 원가다 뭐 이런 말을 쓴대. 그렇죠? 그 다음 공정으로 대체됐으니까 두 번째 공정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전공정 대체 원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 그리고 용어 정도를 좀 정리해 볼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 예제 2번이 있는데 요거는 안 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푸세요. 어차피 이런 연속 공정 이야기는 문제편에서 이따가 공손 같은 것들 집어 넣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거니까 그 문제로 그냥 가름할 거고요. 그런 문제들 풀 줄 아시게 되면 이런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풀 수 있게 되니까 얘는 그냥 생략할게요. 자, 뒤로 좀 넘어가셔가지고 69페이지 갈게요. 69페이지 가시면 이제 드디어 공손 이야기가 나오네. 공손은 우리 1차 때도 배웠다. 그렇죠? 공손이 뭐예요? 공손은 불량품을 공손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차 시험 배울 때 뭐 기본 강의 들을 때 그때만 해도 그냥 불량품이 공손인가 보다 그냥 요 정도로만 간주했었는데 이제 2차 시험에서는요. 이 공손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를 배워야 돼요. 공손이라는 건 이제 지금부터 배울 것이고 1차 때 이제 안 배워보셨던 것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제작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작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감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감손은 이제 세무사 1차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를 풀 적에 감손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 한번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감손이 1차 때는 되게 쉽게 나와요. 근데 감손 이거 2차 때 나오면 미쳐버리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손 우리가 어렵다 하는데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나오면 이제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개념이 돼버리는 거고 이제 2차생이 됐으면 얘뿐만 아니라 얘랑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얘네 둘이가 얘보다 훨씬 어려워요. 근데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가 크게 차이 난다라기보다는 우리한테 안 익숙한 거지. 요건 그래도 1차 때부터 많이 해봤는데 얘네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은 2차 때 처음 소개를 받으시는 거니까 얘네들이 조금 낯설 뿐이야. 낯선 거를 안 낯설고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우리가 볼 테니까 나중에 좀 반복을 합시다. 자, 그러면 차이를 좀 볼게요. 얘네 둘이 이제 불량품인데 잘 보세요. 공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손은 쭉 가다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가다가 뭐 한 여기쯤에 검사 기계가 있는 거예요. 검사를 해봤어. 정상인지 아닌지. 여기서 검사를 해봤더니만 얘가 불량품으로 판명이 났대. 그럼 갖다 버리는 거죠. 공손이에요. 그거는. 버리기는 좀 아까워. 버리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헐값에 그냥 팔아요. 고물상 같은 데다가. 그것도 공손이에요. 처분 가치가 있는 공손품이다. 보통 이렇게 부르는 거지. 자, 2차 시험에서는 제작업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제작업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컨베이어 벨트를 쭉 타고 가요. 검사를 합니다. 퍼센테이지로는 한 60% 정도 되는 위치야. 60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불량이다라고 판명이 난 거야.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아이고 불량 났네. 끄잡아내서 다시 앞으로 가요. 여기서 집어넣어. 한 20%쯤에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 다시 하는 거 이렇게. 여기서 다시 하면 20에서부터 60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통과돼가지고 얘도 이제 멀쩡히 파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제작업이라고 불러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개념 자체는 간단하지. 하지만 20에서부터 60까지 이 사이를 한 번 더 해버린 거니까 그 원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배우는 게 바로 제작업이야. 당연히 2차 시험에서 이게 나온다 그러면 얘만 단독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공손도 있고 제작업도 있다. 이따위로 나와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손 검사를 먼저 할 거냐 제작업 검사를 먼저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난이도가 좀 바뀌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구경해 보도록 하고 감손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개념 자체는 간단해요. 개념으로는 이런 거지. 우리가 이 공정에다가 집어넣는 재료가 꼭 고체일 리는 없잖아요. 액체일 수도 있고 심지어 때로는 기체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처음에 여기서 꽂을 때는 100리터를 꽂았는데 저 끝에 가서 튀어나오는 놈을 봤더니 90리터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10리터가 어디 갔느냐 봤더니만 액체, 기체 이런 것들의 특성상 중간에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지. 증발이 돼버리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감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감손이 1차 때는 쉬운데 1차는 쉽게 내니까 쉬운 거고 이 감손 제대로 본다 그러면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운데 그런 것들 우리는 좀 철저하게 봅시다. 되셨죠? 자, 어쨌든 세 가지 항목 중에서 그나마 우리에게 익숙한 게 이제 공손이니까 그 얘기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사전에 지금 공손 품해놓고 거기 2번을 좀 먼저 볼게요. 2번에 보시면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이다라는 거 이거는 뭐 기본 강의 때부터 그리고 1차 객관식 풀 때부터 많이 보셨을 그런 얘기입니다. 복습한다라고 생각하고 잠깐만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공품 계정을 한번 그려보면 원래는 등장인물들이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여기 단계 이제 새롭게 착수한 아이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완성된 놈들과 기말의 미완성 제공품으로 남아있는 놈들 요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됐었는데 식구 하나가 더 느는 거예요. 어디서 느는 거냐? 인풋은 똑같이 했는데 결과물인 아웃풋 중에 보면 멀쩡하게 완성된 놈들, 멀쩡하지만 아직은 완성이 안 된 놈, 그 다음에 뭐도 있느냐? 안 멀쩡한 놈 이게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공손이라는 게 여기 하나 낍니다 이렇게. 공손. 자, 근데 요 놈의 공손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둘로 다시 쪼갠다고요. 어떻게 쪼개느냐?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이렇게 쪼개게 된다는 것이. 자, 회계에서 재무회계 시간에도 뭐 예를 들어서 감모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배우셨겠지만 회계에서 정상이란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 필연적으로 발생했음을 뜻하는 거야. 필연적인 것. 반대로 비정상이다라는 것은 필연적이 아닌 것.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된다는 거지. 자, 필연과 필연이 아니면 무슨 뜻인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이 불량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불량이 되고야만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 얘가 불량이 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작업자의 실수 때문이었대. 그럼 그거 막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필연적인가요? 필연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것이요. 그런 걸 우리는 비정상 공손이다라고 불러요. 아니 그럼 공손, 불량품 중에서 필연적인 것도 있습니까? 필연적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의 처음 의도는 흰 분필을 만드는 게 의도였어요. 근데 갑자기 노란 애가 튀어나왔어요. 얘는 불량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근데 얘가 왜 노랗게 됐는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알고 보니 얘는 제일 앞장서서 가던 애였어요. 제일 앞에서 가고 있었고 뒤에 이제 흰 애들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얘가 이 공정의 중간중간에 있는 어떤 불순물들,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다 맞아주고 간 거야. 혼자 얘가 다 맞아주고 가다 보니까 얘는 노래졌지만 뒤에 있는 애들은 멀쩡하게 흰 분필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흰 분필들은 이 노란 분필이 나름 숭고하게 희생을 해줬으니까 얘네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얘는 필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뭐 하는 데 있어서? 흰 분필이 멀쩡하게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얘가 희생해 준 거구나. 정상 공손이다 이렇게 부르자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다양한 주제에서 요 사례를 들 거니까 이 사례 하나는 좀 외워둡시다. 금액까지. 자, 여러분 재무회계 시간에 있잖아요. 재무회계 시간에 이런 말 많이 하죠. 취득 원가. 그죠? 재무회계 시간에는 뭐 유형자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마저도 취득하잖아요. 상기업이니까. 자, 그래서 이 취득 원가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취득 대가가 있고요. 거기에 뭘 붙이죠? 취득 부대 비용을. 그죠? 부대 비용으로 예를 들면 뭐 운송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수입했다 그러면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 붙어요. 왜 붙여요? 필연적이라 붙인다고. 필연적이라. 뭘 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이냐?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이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셔츠를 한 벌 샀어요. 인터넷으로 산 거야. 인터넷으로 예를 들어서 셔츠가 되게 싸. 2만 원밖에 안 하네. 빨리 사야 되겠다. 클릭을 했어요. 샀어. 뭐가 붙어요? 배송비가 붙는 거지. 배송비는 3,000원이라고 해봅시다. 2만 원짜리 셔츠를 샀는데 3,000원의 배송비가 붙었어요. 그 사실을 제가 회계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제 지인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나 2만 원짜리 셔츠 샀어. 근데 배송비는 3,000원이더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이제 곧 회계사가 되실 회계를 아는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 저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저 얼마짜리 셔츠 샀어요? 23,000원짜리인 거야. 그냥 회계는 그런 거예요. 회계에서는 부대 비용은 그냥 원본에다 가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없었으면 셔츠 못 사거든요. 셔츠의 취득이라는 우리 본질적인 행위에 너무나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거 없었으면 이 취득이라는 걸 못했던 거니까 얘도 셔츠 값이지 뭐냐. 이게 회계의 입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거 우리 1차 때 배웠던 것도 있어요. 뭐 있어요? 우리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부 있죠. 보조 부문이라는 게 뭐냐면 공장에 군에 식당 있는 거 그런 게 보조 부문이거든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그랜저 만들고 소나타 만들고 제네시스 만드는데 현대자동차 군내 식당에서 밥 만들고 김치 만들고 했던 원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녹인다고. 왜 녹여요? 차값이 아니라 밥값인데 왜 녹여요 그거를? 밥은 먹여가면서 일을 시켜야 된다 이거지. 필연적이라는 거지. 필연적인 것은 원본 제조에 필연적인 거니까 제조 원가에 가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회계에서는 재고 자산마저도 취득을 하니까 취득 원가라고 하는데 우린 만드니까 그냥 이름을 제조 원가다라고 부르는 것뿐이고요. 내가 제조할 때 들어가는 원가가 이만큼 있는데 보조 부문의 원가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이해하셨죠? 자, 마찬가지 논리로 우리가 멀쩡한 분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희생해 준 게 있대. 그게 누구예요? 정상 공손인 거죠. 어차피 5단계법이니까 5단계 끝나고 나면 요 녀석의 원가도 나올 거라고. 그 원가를 어떻게 처리하자? 그 원가를 멀쩡한 애들을 위해서 희생한 거니까 멀쩡한 애들의 원가에 가산하자 이런 얘기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쟤는 배송비인 거야.
우리 입장에서 앞으로 배송비에 해당되는 거 지금 두 개 나왔네. 첫 번째 정상공손원가, 배송비니까 없애서 원본에 가산해야 돼요. 두 번째 보조부문원가, 얘도 배송비니까 없애서 원본에 가산할 겁니다. 따라오셨죠? 그래서 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친구들은요 어떻게 할 거냐면 원본에 가산한다. 여기서 말하는 원본이라는 것은 멀쩡한 아이들, 즉 정상품이다, 뭐 합격품이다, 이렇게 합격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정상품, 정상품의 원가에 가산합시다. 요 정도로 이제 처리한다는 거지. 자, 반면에 비정상공소는 사실은 필연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개념이니까 이 친구는 그냥 어떻게 하자? 비용으로 떨궈버리자.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리는데 보통 이제 비용 중에서 어떤 계정 과목을 쓸 거냐면요. 이 비용은 영업적인 비용으로 안 봐줘요. 말 그대로 그냥 실수 때문인 거니까 영업 비용으로 안 보고 얘는 다 비영업으로 뺍니다. 이렇게 비영업으로 보통 처리해요. 비영업적인 비용, 뭐 기타 비용 같은 거 그런 걸로 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가 관리 회계에서 이익이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CVP나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단기 순이익보다는 보통은 영업이익 중심으로 분석을 하죠. 설령 세금이 있더라도 단기 순이익 구해보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세후 영업이익 구하세요 보통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관리 회계에서는 비영업적인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고 우리가. 근데 유독 종합원가 계산에서만큼은요 꼭 단기 순이익 구하라고요. 왜 단기 순이익을 구하라고 하냐? 비영업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반영해야 되는데 실수로 어떻게든 빼먹어라 이걸 유도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비영업적인 항목이 하나 있다 보니까 보통은 이게 단기 순이익, 넷인컴이죠. 그죠? 요 녀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거 할 때 이제 우리가 고려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넷인컴 계산할 때 고려가 뭐야? 고려를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고려를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해라. 근데 종합원가 계산이었다 그러면 머릿속에 이거 출제자가 비정상 공손 빼먹으라는 뜻이구나. 난 안 빼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만 조심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배송비에 해당되는 저놈의 정상공손 원가입니다. 그러면 정상공손이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냐면 정상품의 원가에 가산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정상품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정상품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정상품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 공정이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0%, 여기는 100%요. 이렇게 저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자, 대변에 공손 말고 뭐가 더 살고 있냐면 완성품이 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말 제공품이 살고 있죠. 자, 완성품은 뭘 완성품이라고 하느냐? 기초 재고는 없다고 합시다. 그냥 단계에 다 시작을 해서 완성이 다 되었대. 이렇게 해가 쭉 와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대. 이걸 우리는 완성품이라고 부르고요. 기말 제공품은 이렇게 오다가 만 놈들을 기말 제공품이라고 부르죠. 대충 한 80% 정도까지 왔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자, 근데 공손 관련된 문제를 낼 적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만 되냐면 검사를 언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돼요. 검사해야만 공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언제 검사하는가 봤더니 대충 한 여기쯤에서 한대요. 그래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점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한 60%래. 60% 이렇게. 60%에서 검사를 뿅 했어요. 이렇게. 자, 먼저 완성품이요. 완성품은 정상품인 것 같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완성품은 누가 봐도 정상품이죠. 그러니까 정상품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검사를 통과했다 싶으면 그게 정상품이라고. 검사 통과했잖아요. 여기서 검사 받았는데 만약에 통과를 못했다면 굳이 요 뒷돈을 뭐하러 쓰냐고. 요 뒤에 40%에 해당되는 돈을 썼다는 건 통과를 해서 멀쩡하니까 돈 쓸 가치가 있으니까 썼겠지. 즉 이 뒷동네가 있다는 것 자체가 통과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케이. 완성품이라는 것은 정상품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 친구는 정상품이라고 불러도 좋겠다고요. 자, 기말 제공품 좀 들여다볼게요. 정상품인가요? 이것도 정상품이네. 그렇죠? 왜? 60에서 검사를 했는데 버려지지 않고 뒤에 20%를 더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통과를 했기 때문이라고. 검사를 통과했으니까 이 친구도 우리는 정상품이다 라고 불러도 좋더라는 거예요. 공소는 정상이 아니니까 완성품이나 기말 제공품이나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정상품이라고 보면 되는구나. 그런데 기말 제공품에는 이런 아이들도 있더라는 거야. 기말 제공품에 보면 여기서 똑같이 출발은 했지만 요 정도에서 끝난 놈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완성도가 한 30%였어요. 그럼 과연 얘도 정상품이라고 불러줄 수가 있겠느냐? 얘는 애시당초 검사를 받아본 적조차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 검사를 못 받아봤으니까 공손이냐 그러면 공손은 아닌데 그렇다고 정상품이냐라고 한다면 정상품도 아닌 거야. 뭐래도 검사를 해봐야 정상인지 공손인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들 같은 상태라고요. 아직 시험을 안 봤으니까 합격생인지 불합격생인지 알 수가 없다고. 물론 여러분들은 나중에 합격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험을 안 본 놈이니까 공손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얘네들은 절대로 정상품에다가 넣어주지도 않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정상품의 원가에 가산한다라는 이야기는 어차피 5단계법을 돌리면 이 녀석의 금액이 딱 나올 테니까 이 금액을 정상품한테 넣어주겠다는 이야기는 얘나 얘 중에 정상품이다라고 할 만한 놈들한테 이제 배분을 해주겠다 이런 컨셉이 되는 건데 뭐가 관건이 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완성품은 무조건 정상품일 수밖에 없어요. 정상으로 통과를 했으니까 완성을 시켜놨겠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우리는 정상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기말 제공품이에요. 기말 제공품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야. 어떨 때는 정상품이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데 어떨 때는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한테도 우리가 정상품으로 보고 정상 공손의 원가를 줄 거냐 말 거냐 이걸 좀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정상품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뭘 비교하면 따질 수가 있겠어요. 얘가 정상품에 해당되는 이유는 검사는 60에 하는데 완성도는 80이니까. 얘가 정상품이 안 되는 이유는요. 검사는 60에 하는데 완성도는 고작 30밖에 안 되니까. 즉 뭐랑 뭐를 비교하느냐? 검사 시점과 제공품의 완성도를 비교해보면 정상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뭘 거칠 거냐? 검사 시점과 그 다음에 제공품의 물리적인 어떤 완성도.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행위가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결국은 결론은 둘 중에 하나겠네. 1번 얘는 정상품인데 얘는 아닌 케이스. 2번 얘도 정상품 얘도 정상품인 케이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자, 1번 완성품은 정상품인데 얘는 아닌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금액들은 누구한테만 주면 되느냐? 얘만 주고 끝내버리면 되죠. 이게 만약에 100원이다 그럼 그 100원 여기다 없애버리면 된다고. 배송비는 없어져야 돼요. 배송비 3,000원은 없는 거야. 셔츠값 23,000원만 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궁극적으로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보조부문 원가 배부할 때도 S1, S2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얼마 만들어버려요? 0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송비는 이 세상에 없는 거라고. 보조부문의 원가, 정상공손의 원가 다 이 세상에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상공손의 원가를 0으로 만들고 그 금액을 여기다가 다 엎어버릴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얘마저도 정상품에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첫 번째 케이스, 이 케이스인 거죠. 이렇게 얘가 80%까지 가는 케이스 이렇게. 완성품도 정상품인데 만약 기말 제공품도 정상품이다 그러면 5단계법을 거쳐서 나온 이 금액을 얘한테도 주지만 얘한테도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100원 나왔으면 뭐 예를 들어서 70원과 30원 이런 식으로 뿌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몇 대 몇으로 뿌릴 거냐, 뭐 어떤 방식으로 뿌릴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면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 책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69페이지 하단에 있는 테이블을 좀 구경해 볼게요. 정상공손부터 정상공손. 거기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정도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발생한대요? 정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네.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계획된 공손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느냐? 그 밑에 있는 화살표를 좀 보시니까 정상공손의 원가는 어디에다가 가산을 해버리자? 정상품의 원가에다가 가산을 좀 해주자라는 거. 이거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죠? 필연적으로 발생했으니까 배송비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자, 비정상공손 좀 볼게요. 그 녀석은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정상품의 제조와는 관련이 없이 발생하는 거래요. 정상품의 제조에 필연적이지는 않다는 거지. 그래서 밑에 있는 화살표를 보시면 비정상공손 원가는 정상품 원가에 가산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 발생한 기간에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자라는 거. 일반적으로는 어떤 비용으로 빼버린다? 비영업으로 그냥 빼버린다고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을 계산하라는 문제에서 좀 주의하자라는 거 좀 체크를 하자는 거죠. 되셨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번에 공손품액의 기본 가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 하나 칩시다.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얘는 무조건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계산 문제 풀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 기출 문제 중에 보시면 이 공손품액의 기본 가정 두 가지가 있는데 걔들을 한번 써봐라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만큼 얘는 중요한 얘기인데 얘는 조금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71페이지에 있는 5절 정상공손 비정상공손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으니까 그놈 이야기를 먼저 합시다. 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상공손 원가 금액, 비정상공손 원가 금액 그 원가까지 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정상공손은 정상품의 원가에 가산하자. 비정상공손의 원가는 비용 처리하자. 원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니까 일단 5단계까지 갔다라는 가정하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5단계까지 가서 금액을 뽑기 전에 제일 먼저 1단계에서 뭐부터 한다고요? 몇 개이냐 수량부터 일단 확정을 해야 5단계로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와서 보자는 거지. 그래서 5절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정상공손의 원가가 아니라 수량 파악하기. 비정상공손의 수량 파악하기. 수량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수량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수량. 공손의 정상과 비정상으로 이제 쪼개줄 건데 이게 이제 몇 개냐 요거부터 한번 체크해보자는 거지. 됐죠? 자, 여러분들은 회계팀장님이시고요. 우리 회계팀에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온 막내 직원이 하나 있어요. 그 막내 직원한테 심부름을 좀 시켜봅시다. 야, 막내야, 잠깐 공장 좀 갔다 와. 왜요? 가면 거기 불량품이라고 해서 쌓여있는 게 있을 거야. 그걸 우리 공손이라고 부르거든. 그거 다 해서 몇 개인지 좀 세고 와. 그럼 얘가 갔다 오면 되죠. 근데 얘가 막내 신입사원이라서 아직까지 회계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 회계 잘 몰라요. 근데도 얘는 공손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있죠. 왜? 회계적인 지식은 부족하지만 우리 막내 직원의 얼굴에는 뭐가 달려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눈이 달려있잖아. 그래서 가서 눈으로 세면 된다고. 공손이 몇 개가 쌓여있는가? 봤더니만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더래요. 즉, 이 100개는 무슨 수량이냐면 이건 물리적인 수량이라고. 눈으로 가서 확인하면 된다고요. 됐죠? 자, 근데 그 막내 다시 불러세요. 다시 불러서 막내야, 공장 좀 다시 한번 갔다 와. 또 왜요? 네가 아까 불량품 100개 센 거 있지? 그중에 잘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한 게 있고 필연적이지는 않은데 발생한 것도 있을 거야. 그게 각각 몇 개인지를 좀 세고 와 라고 해서 공장에 보내요. 그럼 이 막내는 돌아올까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그죠? 어떻게 알아 이거의 필연인지 아닌지를. 뭐 한두 개 정도는 티가 나는 것도 있겠지.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겠냐고요. 결론, 물리적으로 100개다라는 거는 파악할 수 있지만
필연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눈으로 식별이 되는 거는 아닐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요 놈과 요 놈으로 쪼개는 것은 물리적으로 식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계 정책적으로 가는 거야. 회계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마치 여러분들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을 다 해주지 않고, 예를 들어 뭐 감가상각비다 그러면 손금이긴 하지만 인정을 다 해줄 수는 없으니 한도를 딱 잡아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도를 설정하는 거야. 그 안에 해당되면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넘어가면 손금 불산입 하듯이 요 허용 한도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래 필연적이라고 치자. 하지만 그거 넘어가면은 필연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설정을 해놓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한도까지는 내가 정상 공손이라고 보겠다. 하지만 그거 넘어가는 게 혹시나 있다면 걔네들은 비정상이라고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설정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회사의 정책이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준다는 거지. 뭘 줄 거냐? 정상공손 허용률이라는 걸 줘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허용률을 이용해가지고 먼저 정상공손이 몇 개인지를 보시고요. 그거 넘어가는 게 있다면 뭘로 간주하자? 비정상으로 간주하자. 그 얘기가 첫 번째 박스에 나와 있네. 첫 번째 박스 보시면 공손의 수량을 좀 파악하시는데 뭘로 공손 수량을 파악하실 거냐면 이건 눈으로 파악하면 된다고. 물리적인 수량이니까. 근데 걔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쪼개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식별이 안 되니까 먼저 뭐부터 파악하자? 정상공손의 수량부터 얼른 파악하자. 뭘 이용해서? 정상공손 허용률 이용해서. 그 허용률이라는 것은 회사가 나름대로 경험적으로 요 정도 밑으로는 도저히 공손을 못 줄이는구나. 한 1%까지는 공손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뭐 5%까지는 나올 수밖에 없구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비율을 좀 설정해 놓는다고요. 그런 것들은 문제에서 준다는 거지. 그래서 허용률을 이용해서 정상 공손을 좀 파악하시고 그거 넘어가는 게 혹시라도 있다 그러면 비정상 공손의 수량도 파악이 된다는 거죠. 되셨죠?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 밑에 보시면 두 번째 박스가 보이는데 그 박스를 좀 체크할게요. 보시면 평균법에 의한 정상 공손의 수량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정상 공손 수량은 같아야만 한데, 하나만 더 체크합시다. 그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화살표 해놓고 정상공손의 수량은 원가 흐름 가정과 관계없이 결정된대요. 다시 한번, 정상공손의 수량은 원가 흐름의 가정과는 관계가 없이 결정이 된대. 자, 뭔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우리는 FIFO와 에버리지의 차이를 봤죠. FIFO와 에버리지의 차이는 결국 뭐였냐면, 이거 없다고 치고 얘가 뭐가 먼저 완성됐냐? 얘 먼저 완성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완성됐다라고 하면 FIFO인 거고요. 아이 뭘 순서를 따져. 그냥 한 몸으로 봐. 블렌드 해놓고 얘가 그냥 완성과 기말 다 됐다라고 치자. 이러면 에버리지인 거라고. 맞잖아요. 자, 결국 선입선출법이냐 평균법이냐는 차변에 있는 놈들을 대변으로 옮겨줄 적에 어떤 순서로 갈 거냐. 즉 차변과 대변 간의 관계를 규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짓은 차변과 대변 간의 관계가 아니라 내 눈에 멀쩡히 보이는 대변의 이 수량을 대변 안에서 정상과 비정상으로 쪼개주는 거니까 5포일 때랑 에버리지일 때랑 얘랑 얘랑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만약에 5포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60개, 요게 40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에버리지를 이용해도 무조건 이게 몇 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은 똑같이 60개와 40개가 나와야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여러분 모든 문제들은 물론 아까 OT 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중심이 되는 개념들을 최대한 익혀놓고 나머지 것들은 거기서 응용해서 우리가 뭔가 좀 개인기를 부여가면서 응용력을 좀 키워야 된다,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유도를 해서 드렸는데, 아무리 그래도 뻔한 문제들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뻔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복을 통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것만 잘해도 솔직히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그럼 나머지 것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시험장에서 센스를 발휘해서 응용해서 이제 나머지 점수를 좀 취득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뻔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5단계법을 적용을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풀다 보니 간혹 가다가 이게 다르게 나오는 케이스가 한 번씩 생겨요. 70개, 30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둘은 무조건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그럼 둘 중에 한 놈이 양보하고요, 다른 한 놈한테 맞춰줘야 되겠지. 기왕이면 더 맞는 이야기를 하는 애한테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맞는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선입선출법이 맞는 얘기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면 요거를 취소해버리고 얘도 똑같이 60개와 40개로 수정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은 무조건 맞춰줄 겁니다. 요 이야기도 이따가 문제 풀면서 이것마저 우리가 문제 푸는 요령으로 기계적으로 녹일 수 있도록 좀 잡아 드릴 테니까 문제 풀이 요령 가지고 녹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싶냐면, 그 이론 정리할 게 많은 챕터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종합원가 계산,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표준원가 계산, 그 다음에 뭐 CVP 분석,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정리할 사항이 많다 보니까 공부할 때 부담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되면 걔네들이 더 쉬워. 왜? 이론 정리 한번 끝나고 나면 문제 푸는 건 일사천리고요. 이론 정리를 그냥 우리가 무슨 세법 규정들 외우듯이 막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그 이론들을 어떻게 녹일지 그냥 왁구 잡아서 풀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모든 이론 정리들은 이따가 문제 풀면서 왁구에다 다 녹여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둘 중에 should be, 우리 뭐에 맞춰야 되느냐? 얘한테 맞춰야 된다라는 거 이제 배웠는데, 그 얘기가 그 니은에 써 있습니다. 니은. 두 번째 박스 밑에 보시면 니은. 정상공손 수량의 파악도 결국은 물량 파악의 일부이니까 뭐에 근거하자는 거냐? 실제 물량 흐름에 근거해야 된대. 근데 실제 물량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 타고 간다. 즉 뭐예요?
선입선출법이 실제 물량 흐름이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니은이 결국은 선입선출법에다가 맞춰야만 된다라는 말이 써 있는 거나 똑같은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해되셨으면 뒤로 한 페이지 가봅시다. 72페이지. 그럼 정상공손 수량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공손의 수량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정상공손 허용률이라는 걸 줄 테니까 그 허용률에 해당되는 것까지를 정상이라고 보시고 그거 넘어가는 나머지를 비정상이라고 본다면서요. 그럼 허용률이 뭐 5%다, 허용률이 10%다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줄 거라는 거지. 퍼센테이지를 준 건 좋은데 그걸 도대체 어디다 곱하라는 거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데 중간에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중간에 여기에서 검사를 받는 거야. 그래서 검사를 해요. 검사. 이렇게. 검사를 받고 통과한 아이들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쓰고 오는 거죠. 그죠? 100개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100개가 이제 검사를 받았죠. 근데 정작 이 뒷동네에 보니까 80개만이 끝까지 가버렸어. 그럼 20개는 왜 누락이 돼버렸어요? 20개는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야. 검사 통과하지 못한 20개를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공손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지. 즉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본 결과 공손이 20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우리한테 정상공손 허용률을 줘요. 근데 그놈의 허용률을 첫 번째 100개에다가 곱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80개에다가 곱할 수도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100개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 거냐? 검사하는 그 장소까지 도착한 애들인 거야. 저희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검사를 받은 애들 다 세봤더니만 100개들하는 거지. 얘네들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도달 물량이다 이렇게 불러요. 검사 시점까지 도달한 물량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죠. 얘네들을 도달 물량. 됐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80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검사 시점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공손이 안 되고 살아남았으니까 뭐까지 한 거야? 검사를 통과까지 해버린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통과한 물량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정상 공손의 수량을 파악해주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 도달 물량에다가 곱하기 허용률을 해서 그렇게 계산된 것을 우리가 정상 공손 수량이라고 하자라는 이런 방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통과한 물량에다가 허용률을 곱해서 그렇게 계산되어 나온 것을 정상 공손 수량이라고 부르자, 이런 두 번째 방식이 있는 거야. 각각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기를 이 첫 번째 방식을 우리는 도달 물량에다가 때린다라고 해서 도달 기준, 두 번째 방식을 통과 물량에다가 때린다라고 해서 통과 기준, 보통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지. 자, 그런데 둘 중에 출제 비중은 압도적으로 한쪽이 더 높아요. 솔직히 1차 시험에서는 뭐만 해보셨어요? 1차 때는 통과 기준만 해봤을걸? 근데 2차 때는 도달 기준도 간혹 나오기는 나와요. 그래서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요 놈 위주로만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2차 때는 얘도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10문제가 나오면 9문제는 다 얘가 나와요. 얘는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의 연습은 뭐가 줄을 이루어야 되냐면 요 놈이 줄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문제풀이를 할 적에 이 통과한 물량을 어떻게 셀 거냐 이거 위주로 연습할 거야. 허용률은 어차피 문제에서 주니까. 그래서 얘네 둘을 이용해서 정상 공손의 수량을 뽑아줄 건데 결국은 요 놈을 뽑아낼 줄 아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이거 위주로 연습할 겁니다. 근데 갑자기 도달 기준이 나와버린 거야. 어라? 나는 얘만 연습했는데 갑자기 얘를 구하라고 하네. 그럼 얘를 계산하는 방법을 따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한다, 그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파생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통과 기준에 대한 연습이 확실하게 됐다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도달한 물량도 계산할 수 있네. 통과한 게 80개인데 도달한 건 100개니까 몇 개만 갖다 붙이면 돼요. 20개. 20개가 뭔데? 공손이잖아요. 즉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도달 물량을 따지는 방법을 새롭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게 뭐냐면 통과한 물량을 계산하는 것, 이것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야. 그죠? 그럼 거기다가 뭐만 가산해주면 되느냐? 여기다가 공손의 수량만 가산을 해준다면 그것이 뭐가 될 것이냐? 도달한 물량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물어보는 거야. 회계사 시험 합격했다면서? 합격자 몇 명이야? 몇 명이야? 이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사가 됐어. 그래서 회계사 처음에 이제 붙어가지고 다 같이 모였어. 이제 모여서 보니까 몇 명이나 합격했어 봤더니 나 포함해서 80명인 거예요. 80명이 합격했구나. 올해 회계사는 80명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걸 물어보는 거야. 몇 명이 시험 봤어? 응시자는 몇 명이야?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뭐만 알면 돼요? 몇 명이 떨어졌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20명인 거죠.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응시자 수가 100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지. 그렇죠? 즉 여기는 이 도달 물량이라는 게 결국은 응시자 수고요. 응시자 수. 얘가 뭐냐면 합격한 사람이고요. 얘가 뭐냐면 이제 불합격한 사람인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그냥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72페이지를 좀 가보시면 괄호 1번에 통과 기준 그리고 괄호 2번에 도달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통과 기준을 좀 먼저 보시면 박스 안에 보시니까 정상 공손 허용량에 보니까 뭐한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을 일단 세시래.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허용률은 주기 마련이니까 그것을 곱해버리면 정상 공손의 수량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간혹 가다가 도달 기준이 나올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계산식 박스를 보니까 뭐가 달라졌나요? 단기 중에 검사를 통과안이 아니라 그냥 받기만 하면 된대. 그 받은 수량에다가 곱해주기를 문제에서 제시한 정상 공손 허용률이라는 걸 때려주래요. 자,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실컷 통과한 놈을 세는 거 위주로 연습을 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도달한 걸 세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 보니까 각주가 하나 붙어 있네요. 어차피 통과한 거 셀 줄 알잖아. 그럼 그 통과한 거 일단 세봐.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뭘 가산해라? 공손을 붙여봐라. 그럼 그게 바로 도달 수량이 될 것이다. 이런 요령으로 간다고요. 우리는. 이해되셨죠? 자, 근데 거기 두 개 박스 공통으로 우리는 사실 의외로 이 세 글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글자에다가 지금 표시를 해둘게요. 어디다가 표시할 거냐? 두 박스 모두 단기중이란 말 보이시죠? 단기중에다가 체크 좀 하세요. 단기중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단기중. 그리고 이 말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일단 지금은 통과를 하든 도달을 하든 무조건 언제여야 된다? 단기중여야 된다라는 거 일단 그냥 좀 암기해 두시고요. 암기해놓고 나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이따 문제 풀면서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밑에 보시니까 그 얘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회색으로 된 박스에 한 걸음 더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1번, 2번, 3번 중에서 2번이요. 2번. 2번에 보시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보통 그 박스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 회사는 정상 공손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몇 퍼센트를 정상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혹은 만약에 도달 기준으로 낼 거다 그러면 검사를 받은 수량의 몇 퍼센트를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제시한다고요. 무슨 말이 빠졌어요? 단기중이란 말이 빠져있는 채로 시험 문제를 제시할 때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눈에는 세 글자가 더 보여야 돼. 단기중이란 말이 보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설령 문제에서 단기중이라는 말을 빼고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몇 퍼센트 혹은 검사를 받은 수량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더라도 반드시 무슨 말을 접근하시라? 단기중이란 말을 붙여서 접근하시라 이런 말이 적혀있네요. 요 말을 일단 기억합시다. 기억만 하시고 왜 그런지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이해시켜 드릴게요.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정상 비정상 이야기까지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만 하면 되냐면 공손품에게 기본 가정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 얘기하고 문제 풀이 하는 것은 점심 먹고 나서 해야 되겠네요. 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2시부터 오후 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기본 가정 좀 체크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공손 들어가 있는 문제들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